2장. 언제부터인가 살얼음이 낀 시냇물이 맑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감으면 이른 햇살에 정원수의 꽃봉오리들이 툭툭 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무희는 2개의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와 손을 들어 서서히 온기가 느껴지는 햇살을 가리며 하늘을 보았다. 대호야. 그리고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다. 어디서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호는 새벽부터 일어나 또 숲속 어디선가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귀가 아주 밝아 아주 멀리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고 냄새에 아주 민감해서 어지간한 곳에서도 그녀의 향기를 찾아왔다. 그러니 굳이 대호를 찾아 그녀가 이리저리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다. 대호야. 다시 한번 소리쳤다. 무희야. 그러자 언제 왔는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런 기척 없이 다녔다. 가끔은 꼭 그림자 같았다. 누나, 라고 해야지. 손을 내린 무희는 대호를 보며 싱긋 웃었다. 누나? 그래. 싫다. 싫어? 그래, 싫다. 무희야. 해가 바뀌었으니 넌 12살. 난 14살. 내가 2살 더 많으니까 누나, 라고 부르는 거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대호를 보며 무희는 조금은 엄한 어조로 말했다. 최 회장은 발견 직후 그의 건강검진을 했다. 엑스레이상 뼈의 나이로 추정하였을 때 당시 6살 전후로 판단되었다. 싫다. 무희야. 대우가 입을 내밀었다. 푸르르 희미한 콧소리도 냈다. 불만스럽다는 뜻이다. 누나. 싫다. 무희야. 아우, 진짜. 이 고집. 무희는 머리를 쥐어박으려고 손을 올렸다. 그러자 대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헤헤 웃으며 그녀를 향해 머리를 댔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꿀밤을 먹이려다가 살짝 위로 지켜보며 짖는 기대 어린 그의 표정과 그의 눈빛에 무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체념하고는 부드럽게 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기대에 어긋나 꿀밤을 먹이면 어디론가 숨어서 화가 풀릴 때까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후다닥 달려가 어디론가 숨어버린 녀석을 찾고 달래고 그러다 보면 2사람 모두 지각을 면치 못하리라. 무엇보다도 대우가 숨으면 그 누구도 그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무희는 그와 단 한 번도 숨바꼭질을 한 적이 없었다. 수시로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 숨바꼭질이었던 까닭이다. 싫다, 누나. 좋다, 무희야. 사귀게 되는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우가 그녀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밝게 웃었다. 어찌나 행복한 표정인지 무희는 그만 앓던 속이 풀려버렸다. 그래 졌다. 졌어. 무희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는 대우의 손을 잡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대우는 아직도 달리는 기계 안에서 긴장하여 잔뜩 등을 세우고는 경계했다. 2사람을 태운 차가 대문을 빠져나와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살짝 덜컹거릴 때마다 대우는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포장도로를 진입하여 읍내로 나왔다. 무희는 바짝 긴장해 있는 대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며 차창을 보았다. 지난 몇 년간 익숙해진 거리를 지나친 뒤 차가 서자 자신의 품속에 있는 대우를 보았다. 기사가 내려 대우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대우야. 응. 내려. 응. 대우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는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부터 난 다른 곳으로 가. 무희는 내리지 않고 자리를 옮겨 앉은 뒤 대우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려. 늦어. 그녀의 말을 흘려들으며 대우가 대꾸했다. 말했잖아. 오늘부터 난 다른 학교를 간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 그래서 중학교로 가. 내려, 늦어, 무이야? 그녀의 말에도 대우는 고집을 부렸다. 오지에서 발견된 후 6년이 지났다. 어른들의 말로는 대우에게서 천재성이 보인다고 했다. 그의 뇌는 듣고 보는 모든 정보를 스펀지처럼 무섭게 빨아들인다고 했다. 일례로 오지에서 발견된 뒤로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1년 동안 브라질과 미국을 거쳤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포르투갈어와 영어로 일상생활 회화는 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니 모국어가 되어버린 한국어는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난 6년간 완벽히 구사하게 됐다. 처음에 대우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반응하고 싶은 말에만 반응했다. 특히 표현은 짧고 간결했다. 자연히 무의의 표현 방식 또한 짧고 간결한 문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본능적으로 인간들을 불신하고 있으며 그에게 거의 자폐에 가까운 사회성을 가졌다는 진단을 내어놓았다. 그나마 무희와는 완벽한 소통이 가능했지만 그건 역시 대우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었다. 넌 초등학생, 난 중학생.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 할 수 있지? 싫다. 그러니 한번 귀를 닫아버리면 어떤 말로도 회유할 수 없었다. 이젠 너 혼자 다녀야 해. 앞으로 2년 동안. 저녁에 보자. 무희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했다.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3번, 그것으로도 안 되면 10번, 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달래고 또 달랬다. 그것이 그와 소통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싫다. 내려, 무희야. 대우야. 넌 앞으로 저 학교 더 다녀야 한다니까. 싫다. 같이 가, 무희야. 안 돼. 같이 가, 무희야. 아우, 참. 무희는 답답한 표정으로 대우를 보았다. 두 사람은 거의 붙어 살았다. 구조를 한 뒤 그의 양부는 언론을 총동원해 대우의 부모님을 찾는 광고를 전 세계적으로 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를 구조한 최 회장이 그를 입양 결심을 굳혔다.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생명체나 다를 바 없었으니 이전 그의 기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다. 대후에 관한 서류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1년 동안 브라질과 미국을 전전하며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또한 한국으로 입국한 뒤에도 무희와 대우는 한 몸처럼 지냈다. 무희가 보이지 않으면 대우가 극도로 불안해하며 먹고 마시고 자지도 않았다. 심지어 과도한 틱장의 현상까지 보였던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우의 아버지 최은영 회장의 개인 비서다. 최 회장의 손발이 되어 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다. 그래서 안식년 여행도 함께 간 것이다. 자연히 그녀의 어머니 역시 최 회장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 말이 부탁이지 그와 같은 지위에서 하는 부탁은 그저 명령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최 회장은 사별한 뒤로 혼자였다. 즉, 현실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입국 절차를 밟는 동안 브라질과 미국을 전전하며 아이 곁에 남아 대우를 돌볼 사람은 무희의 어머니밖에 없었다. 무희 역시 어미의 손이 필요한 나이였으므로 필연적으로 세 사람은 똘똘 뭉쳐다녔다. 여러 종류의 루트를 통해 법적인 절차가 모두 끝이 나 대우가 입국한 이후로는 지나친 언론의 관심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대판 정글 북이니 뭐니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말도 많았다. 대우는 그 요란법석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번에도 최 회장은 무희의 부모님에게 대우를 부탁 명목으로 지시했다. 그 결과 개인교사와 동행하여 시골로 내려오게 되었고 무희의 부모님은 주말, 아니 월말 부부가 되었다. 여차저차 무희와 대우는 시골과 중소도시 중간쯤 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